안녕하십니까. 행정학 기본 강의 제50강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학 기본 강의는 1% 행정학을 교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50강의 주제는요, 제6편, 제6장 예산 과정론입니다. 예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만들어져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하는 전반적인 과정, 즉 회계연도 내에서의 그 전반적인 그 절차를 예산 그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정부 예산은요,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이 됩니다. 회계연도 단위는 보통 1년 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1회계연도로 하고, 국가마다 이제 회계연도의 어떤 그 시점과 종점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회계는 굉장히 순환적으로 이루어지죠. 먼저 예산을 편성을 해서 거의 1년간 진행이 됩니다. 편성을 해서 심의해서 확정될 때까지 1년 걸리고요. 그 다음 1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행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회계 마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납 폐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해서 결산 검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국회에다가 다시 결산 심의를 받죠. 그래서 심의 확정되면은 한 3년 동안 걸친 예산의 전체적인 과정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예산 순환 과정이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쭉 진행이 되고요. 이것은 그 정책의 그 기획 및 분석, 그 다음에 정책 형성 하고, 그 다음에 정책 집행, 그 다음에 성과 검사와 평가 완료, 이거 하고, 사실상 예산 주기는 예산의 그 편성, 그 다음에 예산 사정, 예산 심의, 그 다음에 확정,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그 다음에 결산 및 회계감사, 이런 거하고 같이 정책 과정하고 예산 주기는 이렇게 예산 과정이라는 것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예산 순환 과정을요 상세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순환 과정에서 첫 번째 단계는 예산안 편성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죠. 안을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안이라는 용어로 쓰는 겁니다. 예산안 편성은 행정부 예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부 예산 제도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어요. 상향식은 이 버텀업 방식으로 써요. 각 그 중앙 간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설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계속 사업이냐 신규 사업이냐 별로 해서 사업 예산안을 쭉 작성을 해가지고 중앙예산기관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예산 사정을 거칩니다. 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밀히 보는 거죠. 면밀히 봐가지고 깎을 건 깎고 이렇게 없앨 건 없애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거쳐가지고 예산안을 편성을 합니다. 즉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중앙예산기관에서 해요. 우리나라는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와 달리 이제 그 탑다운 버제팅, 즉 하향식 예산 편성이라는 것은 중앙예산기관에서 전체의 그 기능별 또 소관별 그 실링을 설정을 합니다. 한도액을 설정을 하고요. 그 범위 내에서 각 중앙간서가 알아서 그 세부 사업들을 선정을 하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배정을 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중앙예산기관에 제출을 해서 거기서 취합해가지고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결재를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이런 방식을 거치는 것이 이제 탑다운 버제팅입니다. 보다 이제 그 실무부서들 중앙 간서들에게 예산 그 운영상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그 유사 소유권을 부여하려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산 편성 절차는요, 기획재정부가 그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통보하는 그런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중기 사업 계획서를 이제 각 중앙관서가 제출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서 그 각 중앙관서들은 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편성된 예산안을 가지고 재정정책자문회의에 자문을 거쳐서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안 편성 절차는 루틴하게 운영이 되고요. 기존에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예산 심의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단계적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앞당겨서 국회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의무화를 해놨습니다. 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산 편성에 너무 의무 지출을 이 많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경직적 경비죠. 인건비도 경직적 경비고요. 그 다음에 각종 소득 보장을 위한 예를 들어서 쌀 소득 보존 직불금이라든가 국민연금 급여라든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액, 지방 교부세, 이자 지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무 지출이고 경직성 경비인데요. 또 국방비 같은 경우도 사실상 경직성 경비죠.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정부 재정의 전체 60%가 넘는 돈이 사실상 경직성 경비예요. 그래서 재량 지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비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상당히 뭔가 점증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산 편성 과정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국책 사업인 경우에 특히 이제 사업 규모가 국고 지원 규모가 이제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총 사업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인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 의거해서 예비 타당성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이제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주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 KDI라고 하죠. KDI의 산하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 PMAC라고 하는 기관에서 경제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계층화 분석법이라는 것인데요. AHP라고 하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층화 분석법이요. 이것은 어떤 대안들을 쌍대 비교해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평가 기법으로서 상당히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그 다음에 지역 균형 발전 분석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분석을 한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부에서 이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요. 국회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산 심의가 일어납니다. 이때 여기서 예산 심의하고요.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예산 사정하고 구분해야 됩니다. 이 사정이라는 거는 영어로 이제 스캔이라는 거거든요. 스캐닝 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건 중앙예산기관이 각 중앙간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안이죠. 사업계획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봐가지고 삭감할 건 삭감하는, 커팅하는 이런 작업이 예산 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각 중앙 관서들은요, 관서는 예산의 소비자예요. 그 때문에 증액지향입니다. 이건 지향을 보였다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중앙예산기관은요, 예산의 그 방어자입니다. 방어자. 예? 방어자예요. 방어자로서 이것은 삭감지향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자인 누구죠?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수문장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문직이. 여기는요, 조정이나 조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인도 과거 그 공무원 시절에 이 예산 이 사정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중앙예산기관에서 보통 이제 그 여름철이죠. 매년 여름철이면은 각 그 해당 그 중앙관서들에서 사업계획안을 수립을 해가지고 신규 사업, 그다음에 계속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각 사업별로 예산안을 사업계획안을 만들어가지고 중앙예산기관에 제출을 하고요. 그것을 저 그 담당 부서 그 예산 사정을 하는 그 공무원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 줄이느냐 늘리느냐 하고 말싸움을 하고 옥신각신하고 이런 그 굉장히 소모적인 과정을 많이 거칩니다. 결국 이 중앙예산기관은 그 사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전체 예산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죠. 그런데 이 부분을 굉장히 소모적으로 진행하면서 이 사정에서 큰 폭으로 이루어져요. 보통 이제 대폐지를 한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면 중앙관서에서는 무조건 부풀리기를 합니다. 사실상 한 사업을 하는데 1년 100억이면 될 사업을요, 한 200억쯤 올립니다. 심한 경우는 뭐 300억, 400억 이렇게 써서 올려버려요. 뭐 어떤 그 시장 조사를 해서 비용이 원가가 산출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히 책상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비용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가지고 쭉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앙예산기관도 그거 다 알아요. 이거 딱 뭐 300억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 뭐 한 50억이면 되는 거 300억으로 썼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툭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부서에서 낸 돈이 5천억인데요. 사업비가 나중에 나온 거 보면요, 1,00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 가공성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굉장히 그 심각하게 낭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탑다운 버제팅, 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예산의 어떤 사정을 최소화시키고 의회에 대한 예산 심의 과정에 좀 보다 집중하자, 이런 것이 이제 취지인데요. 예산 사정과 달리 예산 심의는 한마디로 검토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예산 심의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검토하고 그 어떤 그 일정 부분만 증액할 것이냐, 감소할 것이냐라는 마지널한 한계 분석에 치중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해서 국회에다가 이제 예산정책처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러나 그 의회에 설치된 예산정책처가 과연 그런 이 사업이나 정책 분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그 국회에다가 또 상임위원회라든가 예결위 이쪽에다 제출하냐면 제대로 하지 못하죠. 자, 예산 심의 절차는요, 우선 이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요.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거쳐가지고 예결위를 거칩니다.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하고요. 본회의에서 확정을 짓는 이런 절차를 받습니다. 상임위에서는요, 예산 심의를 할 때 각 그
중앙부 관서들하고 이렇게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것은 예산 증액 쪽으로 가요. 특히 우리가 이제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상임위에서 각 자기 지역구에서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끼워넣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증액 쪽으로 이렇게 흐르려고 합니다. 예결위에서는 보다 이제 조정을 하고요. 이 상임위에서 특히 삭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여기서는 상임위의 승인 없이는 증액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래서 예결위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신중하게 하고요. 예결위에서는 특별하게 예산을 변동시키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예결위는 현재 그 특별위원회이긴 하지만 상설위원회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체 50인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각 정당들의 어떤 그 비례 의석을 이렇게 반영을 해가지고 한 것이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어떤 그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개수 조정이라 해가지고 최종으로 이렇게 예산안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특히 그 각 부처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탑다운 버제팅이 이루어지면서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은 실링을 설정을 하거든요. 각 중앙관서에 무슨 부마다 뭐 한도액을 설정하거든요. 이 한도액이라는 것이 한번 설정되면 바뀌질 않아요. 심하게 이게 점증주의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무슨 경제적 분석을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건 뭐 대통령이 이제 적당히 이제 국무회의하고 이렇게 거쳐가지고 각 부처에서 무슨 부는 연간 뭐 1조 뭐 2조 뭐 10조 뭐 이렇게 해서 실링을 주관적으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도액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총량이라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은 가능해요. 삭감은 마음대로 깎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러나 증액은요. 예산을 어떤 특정 사업비를 증액하는 것은 가능은 하지만 해당 이 관서, 이제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그 때문에 증액이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행정부에서는 어떤 그 방식으로 예산 심의를 유도하냐면은 각 사업비를 할 때 특히 이 예산 심의에 참여하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쪽, 특히 상임위입니다. 여기에 의원들이 지역구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것을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도적으로 그 사업비를 축소를 시켜버립니다. 축소를 시킨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그쪽 사업비가 사실 한 1,000억 들어야 되는데 한 2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근거 사업비로만 쭉 해놔요. 그러면은 일단 살려서 들어가거든요. 이쪽 예산 심의 과정으로.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그 의원이 이 예산을 증액시키는 쪽으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행정부의 동의를 받아내거든요. 증액이 되는데 이때 증액된 사업비는 탑다운 버제팅에 의해서 각 부에 설정된 실링액에 포함되지가 않아요. 한도액에. 그러니까 사실상 1,000억을 거저먹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실링과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행정부하고 상임위랑 쫙 이렇게 연계돼가지고 사업비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시켜 나가는 이런 방식을 합니다. 그 우리나라 예산 심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그 행정부 예산안이요. 이쪽으로 그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가지고 변동되는 폭이 전체 예산의 3% 내외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업이라든가 정책 분석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특수 사업들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미세한 어떤 그 사업비의 조정,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뭐 100억, 200억 아니면 뭐 500억, 1000억 이 정도 끼워놓고 어떤 거 조금 줄이고 뭐 이런 식의 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사실상 국회 예산심의 과정이고, 본회의는 그냥 이쪽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본회의에서 그냥 현실적으로 통과되는 이런 식이고 뭐 정치적으로 어떤 그 여야 간 대립이 있으면은 그냥 볼모로 잡고 그냥 그 통과시키지 않고 연말까지 끌고 가는 이런 상태의 예산 심의가 우리나라 예산 심의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자, 미국에서는요, 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의원들의 예산 심의를 굉장히 그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재정 소요 점검 제도라 그래가지고요, 두 가지인데요. 이 재정 기준선 전반하고 그 다음에 법안 비용 추계 제도예요. 미국에서 발달된 건데요. 미국은 이제 예산안이 그 법률안이기 때문에 국회 주도로 이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재정 기준선 전반이라는 거는 향후에 이 재정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현재 그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어떤 그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정 수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다음 연도에 대한 어떤 그 재정 상태라든가 경제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전망치를 이렇게 분석한 것이 재정 기준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게 도입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이제 예산정책처에서 이런 그 기준선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안 비용 추계 제도라는 것은요, 법률을 만들면 어떤 그 비용이 들게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어떤 그 재정 수입 또는 지출의 변화가 얼마인지 이렇게 그 추산하는 그런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그 1973년부터 도입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 비용만 이렇게 산출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5년간 으로 이렇게 한도를 설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산안이 편성되고 그 다음에 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서요. 다음 단계는 세 번째로 예산 집행입니다. 뭐 정책 집행과 같은 거죠. 정부는 편성된 예산을 확정된 대로 이에 따라서 이제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의 절차는 우선 확정된 예산에 대해서 그 각 중앙관서의장이 예산 배정 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을 배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배정이 시작입니다. 이 배정이 시작의 절차예요. 이 배정은 개념적으로요.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일정 기간 동안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 부처별로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 써라. 보통 이제 분기별로 배정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배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을 한 다음에는요, 예산 집행 지침을 통보해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 어떤 방식으로 어떤 원칙에 근거해서 예산을 집행해라 이렇게 지침을 통보하고요. 이 지침 통보 후에 예산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이 재배정은 그 각 중앙관서의장이 예산 집행의 최종 단위인 각 사업부서에다가 할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재배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정을 한 다음에는 지출원인회를 합니다. 지출원인 행위라는 것은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이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어떤 그 지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세출 예산에서의 그 지출하기로 결정된 행위인데요. 이 말이 굉장히 복잡하죠. 네? 말 그대로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상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요. 지출 원인 행위라는 거는 지출이라는 건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 돈이 나가기 위해서는 절차를 밟는 거예요. 먼저 돈이 나가기 위한 그 원인이 되는 행위를 먼저 확정짓자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을 정부가 컴퓨터를 500대를 산다 라고 했을 때 500대의 값이 뭐 5억 원이 나간다 라고 할 때요, 5억 원이 그 컴퓨터 판매하는 그 기업에게 나가는 것은, 지출되는 것은 지출이죠. 그죠? 그러기에 해서는 그냥 돈을 우리가 민간에서 컴퓨터 500대 주셔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계약이죠. 예, 그것이 지출 원인 행위입니다. 계약을 하는. 예. 그 다음에 이 지출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는 두 가지 요청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재정 통제예요. 재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요. 예? 이렇게 엄격한 그 절차와 규칙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재정 통제를 강하게 위한 겁니다. 규범성이죠. 규범성을 높이려는데 초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재정 효율성, 효율, 즉 신축성 제고예요. 신축성 제고입니다. 자, 근데 이것은 서로 상반되는 요청이거든요. 이것을 재정에 있어서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을 달성할 것이냐가 상당히 이제 조화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면요, 우선 이런 것을 엄격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배정, 집행, 지침, 재배정, 지출 원인 행위, 지출, 이런 것을 엄격하게 해놨는데요. 이 지출과 지출 원인 행위에서 특히 보면요, 이거는 이제 재무관이 하고요, 지방자치단체는 격리관이라고 합니다. 하고요, 여기는 지출 행위는 그 지출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상호 겸직을 할 수가 없어요. 엄격하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출관이 지출행위를 할 때는 이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고 현금 사용을 못하게끔 이렇게 통제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엄격한 재정 통제를 이렇게 하는 반면에요, 재정의 효율성, 신축성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전용, 이용, 이체 등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것은 이제 예산의 이용 이라든가 예비비, 그다음에 명시유월, 계속비,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사전 의결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의결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산의 전용, 그다음에 사고이율이죠. 사고이율, 그다음에 수시 배정이라든가 선금급, 계산급 등이고요. 특히 이제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요, 국가재정법상에서 이제 예산에서 이제 초과한 세입과 예산 가운데 쓰고 남은 그 세충 불용액을 합한 금액이 이제 세계잉여금인데, 세계잉여금은 예산을 계상하지 않고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쓸 수 있는 대신에 국채의 원리금이라든가 차입금 상환 등 이렇게 채무 변제에 먼저 쓰도록 이렇게 의무화시켜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산 집행의 어떤 신축성 유지 제도하고요, 규범성 확보 제도, 여러분들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니까요, 명확히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산 집행 과정에서 또 하나 주의할 것이 민간 투자 제도의 확보예요. 정부가 모든 사회간접 자본들을 건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다 재정 지출로 해가지고 즉 예산 집행을 통해 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공공재와 같은 그런 사회간접 시설들을 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994년에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을 처음으로 제정을 해가지고 이 제도의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다시 2005년에 민간투자법을 개정해서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상 분야를 15개 분야 48개 유형 시설로 이렇게 확대했다. 이렇게 지금 민간자본 유치 부분을 굉장히 확대 강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도로 중에서도 민간자본 유치돼 가지고 이렇게 건설된 경우가 많죠. 이 민간투자제도에는요, 크게 여러 가지 종류를 나누는데요. 우선 BTO, BTL, 그 다음에 BOT, 그 다음에 BO. 이게 상당히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개념을 좀 정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Build and Transfer Operate예요. 이건 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건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다시 정부에다가 넘깁니다. 이것을 이제 기부 체납이라고 하거든요. 정부에다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정부로부터 관리 운영권을 받는 거죠. 이 오퍼레이트 관리 운영권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면서 이용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에요. 이에 대해서 BTL은 민간이 이제 재원을 마련해서 건설하는 것이고요. 정부에 이제 해당 시설을 다시 이제 기부 체납하는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이거는 리스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겁니다. 정부가 사용료를 내는 거예요. 이건 사용자가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통행료 수입을 발생해진 게 오퍼레이트 방식이고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이제 군부대 막사 이런 것들을 건설해서 정부한테서 국방부라든가 이런 데서 사용료를 계속 리스 임대료 형태죠. 임대료 형태로 계속 받는 거, 이것이 BTL입니다. 그다음에 BOT는요. 이것은 민간이 건설을 한 후에 이것은 빌드 오운이에요. 그 다음에 소유해가지고 일정 부분 운영을 합니다. 운영을 한 후에 수익을 확보하고요. 다시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가장 수익권 귀속형 민자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독자 소유형 민자 사업은요, 이 Build Own Operate거든요. Build Own Operate요. 이 BO라는 거는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귀속이 돼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철역 공사 같은 경우에요. 거기에 여러 지하철 역사와
이외의 부대 시설 같은 경우요. 민간이 자본이 자기가 건설을 해가지고 영원히 소유하는 거죠. 역사 이외의 다른 시설들은요. 그것이 정부가 이렇게 건설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이 자기가 건설해서 부대 시설들을 건설해서 영구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게 민간 자본이 투자해서 운영될 때 이제 정부의 뭐 어떤 시설물, 토지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이제 결합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떤 정부의 재정이 결합돼서 투자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국회 심의 대상에 놓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2008년도에 민간투자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매년 임대형 사업의 총 한도 및 시설별 한도액을 이제 사전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관련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서 약간 이제 이 민자 투자 유치에 좀 제약이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또 민자 투자 사업에 대한 어떤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 민자 적격성 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 적격성을 사전에 검증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이 적격성 검증은 역시 KDI 산하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산 과정의 마지막 절차요. 다음은 이 결산이라고 볼 수 있네. 이 결산이라는 거는요, 이 정부가 이제 1회계연도 동안 이제 사용한 모든 예산의 내역을 이제 개수로 정리한 것이 결산인데요. 이 결산은 우선 결산서를 기획재정부에서 다 만들어서요. 이것을 감사원의 검사를 거칩니다. 감사원의 검사를 맞습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라 그러죠. 회계 및 결산 검사를 거쳐요. 그래서 검사를 거친 다음에 이것을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건데, 국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것은 예산 심의 의결 절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자, 결산 심의에서는 우리가 절대 이것이 결산 심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확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예산 집행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해제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이지 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아시고요. 그래서 이제 2003년도 국회법 개정으로 결산 시정 요구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 결산 심의 심사 결과 어떤 결산의 내용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변상 또는 징계 조치를 등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결산에 대한 강화 조치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 과정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하면서도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어떤 힘의 균형을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 조정하는 그런 정치적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 합리성과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이냐 하는 것이 예산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